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좀 보인 반응을 두고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당시 발언 먼저 함께 보시죠.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답을 하기 전에 7초 정도 침묵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표시죠. 그거는 총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본인이 어쨌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인사 시기나 아니면 인사 내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느 검찰총장에는 다 있었던 겁니다.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안이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고 수사는 검찰총장이야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없다. 그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수사 이거 다 방탄용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핀셋용 뭐 원포인트 인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밀었던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 인사 이후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봐야지만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요 인사만 놓고 특정인의 방탄용이다라고 비판하기는 아주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본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9월까지니까 예. 넉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된 건 아니고 1차장 그리고 4차장도 교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의 1차장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특히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수사의 지휘 라인이 교체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거나 또는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려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원석 총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계속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검찰 인사와 이원석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도 제각기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이 끝나면서 좀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면 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여사는 총장 패싱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총장 패싱 인사는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라고 봐도 됩니까? 불신임이죠. 7초가 이원석 총장의 전 검사 생활의 기간만큼 길었을 겁니다. 본인은. 실제로 제 생각인데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패싱당했다. 이 정부 검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뭐 연일 지금 뭐 대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간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공인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뭔가 이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을 약간 사적인 신분,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그냥 뭐 만약에 일반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가족
관련된 이야기에서 충분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이야기가 논리가 통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공인이고 어쨌든 뭐 최고 권력자인데 이 권력자의 신분에 있는 가족과까지 같이 이제 그냥 일반인 범인처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총선 민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것들이 과연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지만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뭐 인사 관련해서도 네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야기했는데 예. 이 이야기가 대통령 용산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렇게 인사는 이렇게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처럼 수사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 이제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검찰 수사 상황도 잠시 살펴보면요. 이 검찰은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해당 영상 원본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이 카톡 대화를 제출하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형 목사 측에서 대화 내용 제출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출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본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 취재했다. 그래서 이 언더커버 일종의 잠입 취재 형식으로 했다는 맞아요. 건데 네. 그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했고 본인이 그런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서 했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 자료들 흔쾌히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더군다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영상 원본과 이런 카톡 대화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일 텐데 왜 미적미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0일쯤 제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좀 꺼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본인들이 말하자면 그 취사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4월 총선 한 달 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이 여권 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등판설에 대해서 연일 긍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어쨌든 당내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 되는 명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압도할 만한 명분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순전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 뭐 이 전당대회 전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좀 확신에 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출마한다고 거의 보면 될까요? 일단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 출마 여부가 당선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문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활동 이력이 또는 활동 경험이 나중에 본인 대선 행보에 어떤 유리함으로 작용할지 불리함으로 작용할지를 감안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갈등만 갖고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 차별화를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해서만 차별화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박근혜 예전 비대위원장은 그랬고.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지 않는 한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각을 줘서 당대표 성공 요인으로 끌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제 성공 요인을 찾아내느냐, 비전을 찾아내느냐 이건데요. 아마 그 비전 찾기에 골몰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출마를 결심했다면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당내에서 출마에 대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 의지가 있는 분들 몇 면을 보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다고 보여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거리로 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대통령 갈등을 노정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원래 대통령과 2003년부터 인연을 감안한다 그러면 출마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윈윈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끝나면 어디 가버릴 거다 얘기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려면 지금 당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을 또 반대하던 당내 목소리가 조금 수그러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이 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윤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 지금 당권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일종의 대통령과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사실 포지셔닝이 반윤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조차도 약간 비윤 성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5대5, 7대3으로 하든지 당원 100% 하든지 현재로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위원장 차라리 상수로 놓고 시장에서 차라리 평가 한번 받아보는 게 오히려 친윤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남은 국정임기 3년 동안 아예 비윤의 스탠스, 반윤의 스탠스로 가는 그런 당권 후보보다는 그나마 초기에 대통령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요로서 참여도 했고 그런 분이 설령 대통령과 척을 진다 하더라도 정책적 척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결에서의 척은 아닐 거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건 친윤 내부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난 것도 그런 결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선 가능성 혹은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른바 친윤계 내부 혹은 당의 주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희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 한동훈 등판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가 되자 이 장 지도부가 준비 중인 이 총선 백서에서도 한동훈 책임론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에서는요, 이 갑론을박이 펼쳐졌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진실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달라. 그리고 개인 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론 앞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넣자는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상민 의원도요. 한 전 위원장이 바로 이 책임론을 뛰어넘을 압도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그 명분 과연 뭐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 총선 참패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용산이 더 많으냐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논란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한 명분이라면 지금으로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마도 대안이 없다라는 식의 명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당 내에서도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이런 명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런 명분으로 다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당대회라는 그 경선 과정에서 지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자마자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날선 비판했던 것처럼 정말로 전당대회에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 말고도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로 날선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의 출마론에 급격하게 좀 심이 실리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
여기도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룰대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해서 미룰 것이냐 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뭐 전당대회 룰 개정하자는 게 아마도 비윤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친윤 쪽에서는 개정하지 말자였는데 어제부터는 또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해 가지고 또 약간 친윤에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친윤들의 약간 뭐 셈법이 약간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초기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또 달라진 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이 바뀌더라도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한동훈 때리기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당은 다르지만 저도 한동훈 동정론이 생기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이렇게 큰가? 사실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용산 책임이 7대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도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당대회 룰이 크게 변수가 안 됐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동정론까지 생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룰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당선 가능성은 높다.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지지율이죠. 사실은 뭐 명분 세우기 나름인데 당을 개혁하겠다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의 지지율이 받쳐줘야지만 개혁이 가능한 것이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되면 명분을 쓰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이제 무당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룰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에서 룰 개정은 좀 할지 말지 현재 100% 당원 이 룰을 개정할지 말지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출마 예상자들이 다 나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룰을 개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비가 있는 거죠. 특정인에 대한 유리한 룰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할 거면 빨리 변경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변경비를 어떻게 정할 건 빨리 그 변경비에 대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룰 개정만큼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만 당내 분란이 잦아든다는 것이고요. 룰 개정이 사실은 여론조사 100%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다 그러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또 결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당내에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저는 않거든요. 얼마나 빨리 룰을 정해가지고 출마자들을 정한 다음에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에 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룰 갖고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당내에서 분란 조장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근데 총선 때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으로 어쨌든 175석의 야당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 심판론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입법권을 진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의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어떤 그 협조도 없이 개혁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포지셔닝은 제1여당의 쉽게 말하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조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책임을 가진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일합은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고 또 차기 대권 경쟁을 향한 같은 함께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도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아주 그 전략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